안녕하십니까, 박성윤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국환 거래 실무 이 과목을 보도록 하죠. 자, 외국환 거래 실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단순 암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1과목과 겹치는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좀 전략 과목이 됩니다. 2, 3과목이 생각보다 전략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에 보면 넘어가셔서 자기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는 게 뭐냐, 이걸 뭐라고 그랬죠? 무예치원 거래 은행이라고 그러죠. 환거래 약정을 맺기 위해서, 자, 환거래 약정을 맺으면 첫 번째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서 여부가 확정이 되면 환거래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예치환 거래 은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치환 거래은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계약만 체결한 건 뭐다? 무예치환 거래은행이다. 자, 이번에 보면 환거래 계약인데요. 우리나라 은행이 외국에 있는 은행과 외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환거래 계약이죠. 자, 외국 은행이 상대 은행에 개설한 자기 명의 계정을 뭐라고 그러죠? 당방 계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 계정을 만드는 거를 당방 계정, 해외에 있는 게 우리나라에 만드는 걸 선방 계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예치원 거래 은행이라고 한다. 4번 맞는 거고요. 자, 3번으로 넘어가면 신용 등급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안 되죠. 자, 환거래 계약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 등급이죠. 신용 등급이 낮으면 뭐 FA, TF 가입하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죠. 자, 중복 계좌를 이용해서 제3금융기관이 익명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거기 보면 네 번째, 환거래 계약 요청 은행이 간소화 대상인 경우 자금 세탁 방지 및 고객 알기 제도를 생략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AML하고 고객 확인 제도는 해야 되죠. 자금 세탁 방지가 안티 머니 런더링에 대한 약자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밑에 대리 지불 계좌를 통한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은행이 대리 계좌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계정을. 자, 그 다음에 신용 등급이 적정하고, 그 다음에 체결은행 국가가 FATF의 경우 체결이 가능하다. 첫 번째가 무조건 신용 등급이 적정해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FA, TF에 가입돼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대리 지불 계좌를 통한 금융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자금 세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계약을 체결을 거절해야 되는 경우는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고 보는 거고. 자, 중복 계좌를 이용한 제3금융계 익명 거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지해야 되고요.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가 가능하다. 자, 간소화 대상이 아닌 경우 질의소와 추가 확인 등을 꼭 해야겠죠. 자, 넘어가서 외화 자금 관리가 있는데 이거 이제 은행에 대한 외화 자금 관리죠. 은행의 외화 자금 관리인데 장기로 관리하면 수익은 높은데 유동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일정 시점에서 은행의 모든 외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무 상태를 안정성이라고 한다. 자, 외국채, 유로채 등은 외화 단기 자금 조달 방식이 하나다. 자, 채권은 장기예요, 장기. 채권으로 조달하는 거는 그 단기가 아니고 장기죠, 장기. 단기는 뭐 콜이라든가 콜머니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단기 자금이죠. 자, 한국은행의 외화 수탁금이란 한국은행이 외국한 은행에 이렇게 조달한 것을 말하죠. 맞고. 자, 6번에 보면 외화 자금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자, 수익성은 유동성, 안정성,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2번에 보면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조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외화 자금을 관리하는데 당연히 현물을 관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으로 관리해도 됩니다. 파생상품은 비용이 좀 적게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좀 더 용이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맞고요. 4번도 설명했던 거고 넘어가서 7번 은행 본점과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 현찰을 외국 통화라고 하는 거고요. 적정 금요를 유지하겠죠. 자, 한국은행 수탁금을 재원으로 한 외화 대출을 특별 외화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화 자금으로 빌려주는 건 일반 자금 대출 이렇게 부르고요. 한국은행이 돈을 맡겨요. 그걸 가지고 빌려주는 건 특별 외화 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 외화 대출이라고 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외화 자금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외화 대출은 매입 외환과 함께 은행의 대표적인 외화 자산이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니까 자산이다 라는 거고. 자, 세 번째, 초단기 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은행 간 대여금 방식이냐. 자, 초단기 자금은 뭐죠? 콜머니하고 콜론이 있죠. 조심할 건, 자, 콜론은 자산이에요. 대출이 아니고. 콜머니가 대출이죠.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수출기비 발행한 수출한 어음을 매입하는 걸 매입 외환이라고 한다. 맞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죠, 3번이. 자, 9번으로 넘어가면 유동성 리스크라는 건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만기가 3개월 남은 대출이 있는데 그걸 갚을 돈이 없다? 부도가 나니까 잘 관리해라. 자,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하고요. 유동성 비율은 단기 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자,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은 대출 제한은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관리한 지표를 뭐라냐? 이게 바로 단기가 아니죠. 1년을 넘어가는 건 중장기입니다. 1년 이내가 단기고요. 1년 넘어가면 중장기라고 하죠, 보통. 10번, 유동성 리스크 관리입니다. 은행의 국내 본지점, 모든 자산과 부채가 유동성 관리 대상이다. 맞고, 역외 계정과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외 거래는 제외한다. 그래서 그 부외 거래라는 게 이제 장부 외 거래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이 외화 재무상태표에도 보면 부외 거래를 관리하나요? 관리하죠. 주석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역외 거래도, 그러니까 부외 거래도 항상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11번을 보면 자산 부채 약정 만기에 따라서 만기 사다리의 만기 구간의 유동성 갭과 유동성 갭 비율을 산출한다. 3번에 보면 유동성 갭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산으로 다시 나눈 지표다. 유동성 갭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값입니다. 거기서 보면 뭐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다시 자산으로 나눈 지표가 아니고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유동성 갭이죠. 유동성 갭이라는 거는 이제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얼마냐 이거죠. 얘가 100이고 얘가 80이면 갭이 20이네. 플러스 20이네 이런 거고, 만약에 부채가 120이면 마이너스 20이네. 관리를 해야겠네. 이런 느낌이죠. 4번에 보면 시나리오별 유동성 갭은 정상적인 상황 또는 위기 상황 또는 전체 시장의 위기 상황 등을 구별해서 시나리오별로 갭을 설정해 보는 거죠. 정답은 3번이죠. 자, 스위프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부분 다 스위프트 이용하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 때, 외환 전신문을 보낼 때 이 스위프트 코드로 해서 보내주면 서로 간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고, 또 국제 전산망이기 때문에 보안에 강력하다 이런 거죠. 자, 해외 은행과 자금 결제, 메시지 교환에 많이 쓰이죠. 자, 로그인 키, 셀렉트 키가 있다. 텔렉스보다 싸다. 이게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틀렸죠. 텔렉스가 비쌉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신문이 오면 그걸 관리하는 게 외신 관리죠. 그래서 국내 은행과 해외 은행 간의 송수신을 통해서 외국한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외신 관리죠.
자, 그래서 밑에 네 번째 보면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사용하는 전시문을 해외 송금이라고 하며 추심거래에 따른 대금 지급 점시문으로 사용 가능하다. 자, 이게 뭐냐면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급은행이 주는 거는 이게 송금이죠, 송금. 그죠? 그러니까 돈을 줄 사람이 정확하게 주는 게 송금이고, 돈을 받을 사람이 역으로 청구하는 게 추심이죠, 추심. 돈을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철수 엄마하고 제가 철수 엄마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철수 엄마가 알아서 저한테 돈을 갚는 건 송금이고, 철수 엄마 돈 주세요 라고 해서 돈을 돌려주는 건 추심입니다, 추심.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 통지하는 경우 이건 추심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4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4번. 이렇게 환거래 계약을 맺으면 서로 예치환거래 은행이 되면 통장이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진짜로 송금 보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서로 계정을 빼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정을 빼고 할 때 날짜나 또는 시간 차이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계정에 이 오차가 생기죠. 그걸 조절하는 게 환대사, 리콜스먼트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은행에서 외국환 업무에 관련해서 예치환거래 은행과의 대차를 확인하는 게 외국환 대사입니다. 자, 외국환 대사 절차 시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서 액추얼 계정을 먼저 생성한다 라고 되는데 아니죠. 섀도우 계정이죠. 섀도우 계정.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섀도우가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걸 먼저 계정을 생성하고 남의 계정인 액추얼 계정을 생성해야겠죠. 틀렸고. 자, 그 외국환 대사는 통화별 은행별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환 대사를 종료한 후에도 맞지 않는다. 그걸 미달환이라고 했죠. 다음 페이지로 가면 외국환 대사인데 미달환 발생 원인 중에서 they debit but we didn't credit.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뺐는데 우리 쪽에서 입금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차이가 나겠죠. 그게 바로 선방은행 차기. 그러니까 선방은행에서 먼저 빼갔어요, 돈을. 근데 우리 쪽에서 아직 입금이 안 됐다. 심각한 경우죠,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빼갔는데 돈을 제대로 입금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자, 미달한 사후관리 절차는 불일치 확인, 그 다음에 선방은행 차기 관리 이렇게 진행된다. 자, 미달한 원인 중 we credit but they didn't debit의 경우에는 미차기 상태가 발생한다라고 되는데 이건 뭐죠? 우리 쪽에서 입금을 했어요. 근데 그쪽에서 아직 안 뺀 거죠. 그러니까 좀 남는 거죠, 우리가. 이건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쪽에서 아직 입금도 안 했는데 이쪽에서 먼저 빼가면 우리 쪽에 손해가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건데 3번의 경우에는 뭐 우리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죠. 입금돼 있고 아직 안 뺐으니까 뭐 빼가든 말든 뭐 우리 쪽에 상관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당방은행은 뭐죠? 당방은행이 현재 대기죠, 대기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선방은행에서 아직 미차기가 된 거죠.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보면 당방은행이 고객의 해외 송금 요청으로 당방은행에서 차기, 그래서 빼갔다 이거예요. 선방은행에서 아직 대기하지 않은 상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쪽에서는 빼갔죠. 그러니까 we debit. 근데 그쪽에서는 아직 입금 안 했다. They didn't credit. 요 차이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3번 같은 경우가 문제죠. 우리 쪽에서 뺐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입금은 안 된 거예요. 자, 넘어가서 환 포지션. 환 포지션은 우리가 매입과 매도가 있다. 자산이 더 많으면 매입, 부채가 더 많으면 매도 포지션. 그래서 이게 오버바우트, 오버솔드 합친 거 두 개의 차이, 두 개가 같은 거는 스퀘어 포지션이다. 그래서 얘는 환율이 상승해야 돈을 벌고 얘는 환율이 하락해야 돈을 번다. 자, 환 포지션이란 매도액과 매입액의 차이다. 오버솔드 포지션은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죠? 얘죠, 얘. 이렇게 이익이 생깁니다. 환율이 하락해야. 얘를 우리가 오버솔드라고 하죠. 오버솔드 포지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네요. 오버바우트 포지션은 매입이 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맞죠? 18번. 오버솔드 포지션은 환율 하락 시 차익이 발생한다. 맞죠? 종합 포지션에서 선물 매매분을 제외한 게
액추얼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액추얼이라는 거는 이게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캐시랑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 거래일이고 T 플러스 1, T 플러스 2 거래일까지가 다 액추얼이죠, 액추얼. 그래서 요 캐시를 제외한 게 액추얼이니까 요 거래가 액추얼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캐시고 합친 걸 뭐라고 해요? 현물 포지션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액추얼 포지션은 그 종합 포지션에서 이 선물 포지션 얘가 다 뭐야? 요게 이제 종합 현물 포지션이죠. 그죠? 현금이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종합해서 선물을 팬 건 캐시가 아니고 액추얼 포지션입니다. 자, 현물 매매와 선물 매매를 합친 걸 뭐래요? 종합 포지션이다 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매매 기준율은 전일. 그래서 최종 영업일에 평가 당일의 매매 기준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외화자산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매월 최종 영업일에 마지막 날의 영업일에 환율을 평균을 내서 그걸 가지고 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넘어가서 1번. 환거래 계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금 결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치환 거래액을 줄 수 있다. 자, 두 번째. 외국화 은행이 상대방 은행에 개설한 계정이 뭐죠? 우리나라 은행이 해외에 만든 건 당방 계정, our account 이렇게 부르죠. shadow account. 그렇죠? 자, 2번 외화자금의 조달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보면 국제채는 외국채와 유로채로 구분되는데 외국채가 표시 통화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는 채권이다. 그걸 뭐라고 하죠? 유로채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로 발행하는 건 외국채. 미국에서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 뭐 유로나 엔화나 위안화로 발행하는 게 유로채죠. 여기서 물어본 게 뭐예요? 우리나라 거기 보면 표시 통화국 이외,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런 다른 통화로 발행되는 채권은 유로채입니다. 유로채. 틀렸죠? 넘어가서 자, 외화자금 조달입니다. 은행은 수출한 어음 등을 삽니다. 매입, 해입 투자, 파생상품 거래 등을 한다. 자, 세 번째 보면 자금 조달은 자금 운용과 시점보다 앞당겨서 조달하는 것이 안정적이냐? 절대 아니겠죠. 조달이라는 거는 빌리는 거예요. 차입이죠, 차입. 거기 보면 이제 운용은 투자를 하는 거죠. 먼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면 이자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먼저 돈을 빌리는 게 아니죠. 앞당겨서 조달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맞춰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치시켜주는 게 좋은 거죠. 앞당기면 이자가 더 많이 나오니까. 자, 네 번째. 수출기업이 발행한 수출한 어음을 매입하는 형태를 매입 외환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은행 간 외화 대출금 중 초단기 자금을 운영하는 방식은 은행 간 외화 대여금 방식이다라고 했는데, 자, 은행 간 외화 대출금 중 초단기를 운영하는 건 외화 콜론이죠. 콜론. 초단기는 콜몬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5번에 보면 외국 통화는 외화 자금의 조달 수단이므로 적정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외국 통화는 조달 수단이 아니고 운용 수단입니다. 자, 고객의 매입 수요가 많은 외국 통화나 강세 외국 통화는 단기간 내에 자금화될 수도 있도록 관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고객의 매입 수요가 많다는 건 이 매입 수요가 많은 외국 통화나 강세 외국 통화는 단기간 내에 자금하는 게 아니죠. 강세가 예상되면 좀 장기간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외국 수요가 매우 적거나 강세가 예상되는 거는 단기간 내에 자금하기보다는 장기간 동안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매입 수요가 적을 때는 빨리 청금화해야 되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수요가 적거나 약세가 예상되는 통화를 단기간에 자금화해야겠네요. 자, 본지점 간에는 현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현찰을 받고 보내는 거, 현수가 받는 거고요. 현송이 받는 거예요. 보내는 겁니다. 현송이. 그럼 둘 다 수수료 나오나요? 나옵니다. 은행끼리도 수수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 막 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부담을 주기 위해서 물론 은행 전체적으로도 비용이 나오지만 지점끼리도 이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비용 정산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틀렸죠? 보유하고 있는 외국 통화 규모만큼 내부 금리에 따라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과 비용을 감안해야 된다. 맞죠? 자, 6번에 보면 외화 콜머니나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운영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기한부 수출한 어음이라고 한다. 아닙니다. 이걸 일람급 수출한 어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람불은 바로 즉시 현금이 되는 거고요. 기한부는 만기가 긴 거를 말하죠. 수출한 어음이. 틀렸죠? 자, 단기 조달에는 CD, 콜머니, 머니마켓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CD도 보통 3개월짜리죠. 콜머니도 굉장히 짧은 거예요. 초단기고. 머니마켓 자체, 머니마켓이라는 게 단기 자금 시장이에요. 그래서 MAF라고 하는 거죠. 그럼 1년 넘어가는 건 뭐죠? 장기 자금 시장, 그건 자본 시장이라고 하고 CM이라고 하죠. 캐피털 마켓이라고 합니다. 7번 유동성 리스크인데 외화 자산의 경우 유동성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유형별 유동화 가치를 적정하게 하는데 AAA 등급의 회사채인 경우 100%를 줄 수 있냐? 자, 회사채는 기본적으로 100%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미만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그 가중치라는 게 그런 거죠. 유동성 비율을 회사 채권은 몇 프로 이렇게 쭉 주는데 현금이 100% 되겠죠. 뭐 AA 등급만 95% 이렇게 보통 줍니다. 자, 외화 유동성 비율은 잔존 만기 3개월 이하의 외화 부채에 대한 외화 자산의 비율이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잔존 만기 3개월 이하의 외화 부채에 대한 외화 자산의 비율 중 유동성 비율은 감독기관이 몇 프로를 보고 있죠? 85% 이상이죠. 3번이고. 자, 외화 유동성 관리 대상으로는 은행의 국내의 본 지점, 해외 지점, 뭐 다 되겠죠? 그렇죠? 자, 외화 유동성 감독 비율은 몇 프로죠? 85%라고 했죠? 틀렸네요. 자, 스위프트 저렴한 비용 맞죠? 그 다음에 업무의 표준화. 그래서 업무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다. 신속하죠. 자, 그 다음에 범용성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되죠. 해외로 보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딱 폐쇄적이게 되겠죠. 은행들끼리만 딱 거래할 수 있도록 굉장히 폐쇄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송금 보내고 막 전신 보내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막 개인들이 막 아무데나 막 돈 보내고 막 전신 보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굉장히 폐쇄적이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것, 로그인 키나 셀렉트 키가 복잡하게 되어 있겠죠. 자, 스위프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전신문의 형태는 메시지 타입으로 나온다고 했죠. 세 자리, MT, 땡땡땡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세 자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송금은행이 지급은행 앞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해외 송금이 MT103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MT103이 송금이죠, 송금. 메시지 타입 103번 이렇게 부르죠. 자, 국내은행과 해외은행 간의 송수시를 통해서 외국환 업무를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내은행과 해외은행 간의 전문을 송수신을 통하여 외국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업무 관리를 해외 송금 관리가 아니고 여기 이제 외신 관리라고 하죠. 외신 관리. 3번 틀렸죠. 자, 12번 보게 되면 스위프트의 장점은 보안성이 강하고 신속한 전송이 가능하다. 맞죠? 전신문의 형태는 메시지 타입 세 자리다. 자, 그 다음에 송금은행이 지급은행으로 송금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전신문 MT201을 써야 되냐? MT103입니다. MT202는 금융기관들 사이의 자금이체예요. 자, 금융기관관 자금이체를 말합니다. 틀렸죠? 자, 외국환 마감 순서는 당연히 뭐부터 시작할까요? 당일 중 미처리 업무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미처리 업무를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시제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현찰을 먼저 확인해요. 대체를 확인하겠죠. 그래서 현찰을 확인하고 대체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내 포지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각 지점의 어떤 프로세스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이 지점권을 본점하고 계정을 확인하겠죠. 환 포지션을 정리한 다음에 외화 계정 잔액을 확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당일 중 마감 미처리 업무 확인하고 통화 시제를 확인하고 대체를 확인한 다음에 환 포지션 정리한 다음에 계정 잔액이 0원인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그걸 본점에서 받으면 본점은 다시 또 그걸 가지고 스퀘어를 맞추려고 이제 외환 시장에서 거래를 하겠죠. 자, 14번. 외국한 대사인데 매일 상대 은행으로부터 수신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스테이트먼트가 항상 정확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나요? 아니죠. 항상 해서 우리가 뭘 맞춰야 돼요? 환 대사를 통해서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자, 선방은행의 과실로 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뭐 이자도 받아야겠죠.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미달하는 차고 누락에 의해서도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좀 주의를 해라. 자, 그 다음에 15번 환 포지션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고객이 해외 여행 목적으로 원화를 대가로 미화 현찰 환전을 요청하면 환 포지션이 발생하지 않고 외화 예금에서 미화를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면 환 포지션이 발생한다. 반대로 설명했죠.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 외화로 바꾸면 그때는 환 포지션이 생기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외화를 보유하고 있다가 해외로 보내요. 그럼 이걸 줄고 얘도 줄죠. 그러니까 환 포지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화에서 외화는 환 포지션이 발생하지 않고 원화에서 외화는 환 포지션이 당연히 생기겠죠. 틀렸죠? 자, 당방은행이 일람출금 수출한 수표를 매입하여 그 대금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예정 대체일 외화 타점 예치금으로 차기했는데 선방은행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출업체가 있는 거예요. 수출업체. 그래서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할인해달라. 그래서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우리나라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 계정에서 주죠? 선방 계정에서 준 거예요. 선방 계정. 그럼 이쪽에 해외에 수입업자가 있겠죠. 원래는 순서가 이런 거잖아요. 얘가 물건을 보내면 돈을 이렇게 보내주면 끝나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외상거래니까 돈을 먼저 준 건데 돈을 보내는 게 아니고 뭐죠? 여기다가 수입업자가 여기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당방 계정에 돈을 넣겠죠. 근데 여긴 이미 뺐잖아요. 성방 계정에서 빼갔다. 데빗. 여기 아직 입금이 안 된 거죠. 그래서 we didn't credit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we debit. 우리 쪽에서 빼갔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빼갔죠. 여기가 이쪽 이렇게 당방 계정 쪽에서 빼간 거예요. 아직. 근데 그쪽에서 아직 입금을 안 한 거죠. 그래서 they debit, we didn't credit. 요거에 맞는 거죠. 자, 그래서 16번에는 그러니까 we debit. 우리 쪽에서는 빼갔고 그쪽에서 아직 입금 안 했다. 그런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7번에 보게 되면 현물과 선물 합친 게 종합이다. 자, 그 다음에 언제든지 외화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캐시입니다. 캐시. 왜냐면 액추얼은 내일 모레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현찰이 안 되죠. 틀렸죠. 18번에 보면 3번에 보면 스퀘어 포지션은 환 리스크가 없죠. 노출될 리가 없습니다. 자, 현물 안에서 롱 100만 불, 숏이 200만 불이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롱이 100이고 숏이 200이니까 매도 초과 포지션이죠. 그래서 1번 종합 포지션은 스퀘어 아니죠. 액추얼 포지션은 스퀘어 포지션이다. 이것도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은행은 환율이 하락해 유리하다. 자, 매도 초과니까 환율 하락 시 자, 이익이 발생합니다. 맞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고객 외환 실무 파트를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